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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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픈소스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근황을 할까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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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댓글 네. 그동안 못 읽었는데 댓글 좀 볼까요, 그러면? 댓글이요? 네. 댓글 그동안 댓글이 많이 없었는데 유튜브에는 댓글이 좀 있었죠. 맞아요.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 네, 유튜브에 댓글이 좀 있었는데 박 박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유튜브 댓글 담당. 아, 팟빵 댓글 중에 HR 데이터 쪽 관심 있으신 내용 있으셔가지고 아. 이거 우선 좀 추가할게요. 네네네. 크리스 케이티님일 것 같아. 크리스 케이티님께서 시간 내어 2번 정속으로 듣고 세 번째 1.2배속으로 들었네요. HR 데이터 분석하는 실무자로 조과장님의 질문에 크게 공감됩니다. HR에 계신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쭉 댓글을 달아주셨고, 아마 HR 데이터 분석 어널리티스 편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보면 인간적인 분석 결과로 얻은 시사점이 승진, 평가, 보상 등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분석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중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공감 많이 가네요. 그때도 그때 오하이오 낚시꾼님 오셨을 때도 약간 필드나 맥락에 따라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게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분이 댓글을 통계학 vs 머신러닝 오늘 끝장을 보자 그거에 달아주신 거예요. 아, HR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하나 소개드릴 거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데이터홀릭 무려 에피소드 4편 오. 데이터 교육 이야기 오. 분석가들의 진짜 공부법에 해봉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고예요. 임팩트 있다. 마음을 울리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유튜브는 확실히 옛날 것들도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씨를 잘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는데 그 AI 인사 배치 AI 맡기세요 그 편에 그 댓글도 있었어요. 문득 AI가 했다고 말만 하고 추첨으로 배치하면 직원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랜덤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까지 생각 사람들이 못했는데 공정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진짜 해봐야겠다. HR에서는 테스트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랜덤으로 돌린 다음에 AI가 했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어느 나라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나라는 플라시보 효과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가짜 약을 주는 걸 처방에 하도록 권장한대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조직 심리학에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공정성 지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차 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 내용을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을 안 해줘도 그냥 모여서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조직이 공정해졌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를 썼다고 얘기를 하면 실제 업무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뭔가 공정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상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공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박 박사가 항상 본인이 하는 에피소드들이 개발이나 로지컬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잘라냅시다 이 얘기는. 이 무슨 멘트는 말이야? 나 잘라야겠다. 전혀 이해가 안 됐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지난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박 박사가 그 컨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오픈 소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가 무엇인지, 오픈 소스 엄청난 거다. 이거 오픈 소스 사람들이 돈 안 되고 그냥 개발자들이 기여하고 뭐 그런 생태계인 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차원에서건 기업 차원에서건 돈도 벌 수 있고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집에 이제 그 케찹 소스통이 있는데 그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오픈 소스다. 내가 너 그런 거 안 하나 했다. 언제? 네.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빵 터졌습니다. 야, 진짜 우리 너 2,000명이나 들어요? 맹비난 받을 거야. 아, 내가 진짜 나는 생각만 하고 안 했거든. 너는 생각하고 그걸 했다는 게 나쁜 사람인 거야. 아이 뭐야 또. 자, 어쨌든 그 2,00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박 박사님이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야기들, 그죠? 네. 예, 그리고 추가로 다른 뭐 오픈소스의 능력주의 혹은 뭐 이제 오픈소스의 관리 체계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그냥 레퓨테이션이 좋아져요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던 것 같아서 네네. 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네, 이게 개인 브랜딩으로서 효과적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가 체감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우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사례를 좀 네.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하고 그 뒤에 얘기들을 연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R 공부 더하기 통계 공부를 시작한 게 4년 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R이라는 코딩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커뮤니티 활동들 등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던 게 네이버 뉴스를 수집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뉴스 기사를 수집하는 거였어요. 제가 텍스트 뭔가 관련된 분석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그런 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단어만 좀 있고 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전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니까 얘를 모아서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코드를 처음에 짜기 시작했는데 어디 누가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크롤링이라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를 수집하려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겠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한 1,000줄, 2,000줄짜리 이상하게 뭐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봤다가는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짰냐 싶게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네이버 뉴스 크롤러였나 네이버 뉴스 파서였나 이런 이름의 소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게 책에 소개가 돼서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책에 소개가 됐어요? 네, 무슨 빅데이터 교재책 같은 데 소개가 돼갖고 네, 아직도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카이브하고 정리를 하고 걔를 이제 나중에 패키지라는 형태로 바꿔서 만든 게 N2H4예요. 그게 뭐 네이버 뉴스 뭐 핸들러 4개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밖에서 이런 거 열심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네? 라는 걸 본 거지. 약간 기업 업계 뭐 기업 강의하는 쪽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보고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R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덕분에.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제가 약간 공사스러운 데 다닐 때니까 16년,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7년이었나 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14년, 15년서부터인 거니까 한 2년 뒤에요. 제가 처음에 만들고 한 1, 2년 뒤 정도에 기업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만든 걸로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활동하게 된 걸로 그것 때문에 강의 기회가 저한테 온 거죠. 그리고 되게 직접적인 도움이네요, 정말. 맞아요. 그게 뭐 한두 푼 더
벌 수 있는 수입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 그때 그걸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였고, 근데 이제 좀 캐파가 안 됐는지 회사 일을 다니면서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 그쵸. 강의라는 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때 하면 엄청 힘들어요. 아, 또 그리고 막상 당시에는 회사 다닐 때 알을 안 쓸 때였어. 그래갖고 일을 2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다가 뭐 다시 또 지금 여기 계신 김 팀장 같은 경우도 저를 커뮤니티에서 좋게 보시고 강의를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시기도 했었고. 자, 잠깐만, 김 팀장. 네. 그때 그 판단에 후회합니까?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니 그때 뭐 왜 좋게 봤습니까? 아니 박 박사 말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때 왜 네. 좋게 봤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언제 좋게 봤다 그랬어요? 선택지가 없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제가 사람들한테 질답을 함으로써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네. 제가 그걸 알아.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죠. 아, 이게 레퓨테이션을 만드는 방향 중에 하나인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그렇구나. 방향인 거고. 어, 그게 그래서 개발자들이 블로그를 쓰고 오픈소스를 만들어 공개하고 하는 게 쟤 그거 할 줄 아네? 아, 이게 뭔지 아는 애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다 나오니까. 네, 코드에 음. 그걸 알고 개발하는 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뭔가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줄 아는 애니까 알고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뭐 별 그렇군요. 다른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죠.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지가 코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실력도 다 나오고. 혹시 코드의 성격도 나와요? 코드에 성격도 나오죠. 나오죠. 성격 아, 나오죠. 그래요? 네, 성격도 나오고 R 같은 경우만 해도 베이스 함수만 사용하는지 파이프를 더 음. 좋아하는지 타이드버스만 고집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네, 스타일, 성격, 연식, 고집 뭐 다 나오지. 네. 뭐야 그게? 아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예전에 제가 다른 R 코드, 좀 옛날 코드 붙여 넣어가지고 뭐 하나 작성했더니 김 팀장이 저보고 막 놀린 적 있었거든요. 할당할 때 등호 쓴다고. 아래서는 등호 쓰면 등호 이제- 아래서 쓴다고? 네. 할당할 때 등호 쓴다고 화살표 안 쓰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때는 그냥 다른 코드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썼던 건데. 제가 놀린 포인트는 등호를 쓴 게 아니라 등호랑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는 거였겠지.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이제 갖고 온 코드 그냥 복붙했다라는 게 티가 나는 포인트인 거죠. 그쵸. 네, 그때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맞아, 그냥 막 맞아, 갖다 맞아. 썼지. 코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갖고 온 거면 본인이 원래 쓰던 코드랑 스타일이 확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그쵸. 복붙한 티가 나겠죠. 그리고 그거를 복붙하더라도 내 거대로 다시 고치는 걸 안 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네, 그런 게 티가 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아 요새야 뭐 조가자 코드 보니까 날라다니던데요 뭐. 오.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픈소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 활동하고 오픈소스 활동한 게 그런 데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이익을 지금 얻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익을 얻냐면 지금 회사에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오,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이제 지금 회사에 계시는 분이 제가 활동하는 모습,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들을 좋게 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 알게 되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났는데 TO가 있는데 추천은 해줄 테니까 한번 지원해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엄청난 거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활동하기 시작한 지 5년 뒤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라고 제가 권장은 하지만 지금 취준생들한테 권장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 이게 기간이 시간이 오래 효과가 걸리니까. 네, 빨리 안 나와요. 음. 결국에는 약간 컨텐츠 사업하는 것처럼 복리로 쌓여야 되는 어떤 계속 꾸준히 쌓아놓고 있어야지 결국에 터지는 무언가라서 꽤 장기간을 바라보고 해야 되니까 사실 오히려 대학교 1, 2학년들 부디 처음부터 해야 되는 무언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무언가처럼 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에 라이트 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 박사가 그 시점에서 그런 코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
맞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코드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는 별로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야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도 같네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왜냐면 뉴스크롤러라는 게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일은 또 아니에요. 박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박 박사 아니. 입장에선 그렇겠지. 아니. 크롤링 패키지를 사용한다라는 건 특히 이제 그냥 정적 사이트 크롤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R이어서 오히려 그런 패키지가 가능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 쪽 커뮤니티였으면 그걸 패키지까지 만들었다고 쓸데없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그냥 내가 네. 짜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생각할 금방 수 짜면 있죠. 되거든. 그리고 저 여기 있어 보니까 진짜 어지간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개발 공부를 시작해서 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갖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접근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태도가 달라. 네. 그러니까 일단 없으면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고 없으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자들은 일단은 만들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거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요. 지금 저는 주변에 개발자들이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기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오픈소스의 혜택을 좀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드는데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만들어야만 된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갖다 쓰기를 선호하는데, 개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으신지 빨리 내가 만들고 만지기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오픈소스라는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무언가다라는 걸 제 사례를 조금 다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오픈소스 기여하고 활동하면 박 박사처럼도 될 수 있다. 뭐 작게는 강의에서부터 뭐 좋은 효과로는 뭐 이직도 가능하다. 채용까지. 추천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올릭 팟캐스트. 그리고 그런 오픈소스 진영의 탑레벨이 되면 무려 64세의 나이로 은퇴가 지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사업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파이썬 창시자 귀도반 로썸이 MS에 입사한 것처럼 정년이 없어진다. 아, 기도만 넣었으면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몰랐네. 64시래요. 와. 뭐 전 세계 손 꼽히는 개발자인데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돼야죠. 네. 그러면 제가 만들게 된 오픈소스 패키지들에서 저는 이제 관심사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 다음에 라이센스라는 게 있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두 덩어리인 거버넌스 체계와 라이센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버넌스가 뭐예요?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제가 쓰고자 하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관리 체계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협의기구. 협의기구? 그건 너무 커. 그냥 의사결정이 좀 더 맞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땐 협의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만들어요. 그럼 내 맘대로 그냥 정하면 돼. 어떤 오픈소스를 만들 때 제가 N2H4 만들고 있잖아요. 내 맘대로 만들면 돼. 그런데 이걸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제. 그래도 혼자 만들어도 돼. 그거를 원래 방금 말씀하신 기도반 로썸인 파이썬은 그렇게 했어요. 기도반 로썸이 꽤 최근까지 최종 결정은 자기가 했어. 그런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주고도 방향을 틀 수 있잖아요. 돈 주고도 틀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오픈소스 생태계라는 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업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 체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제가 네이버 뉴스를 갖고 올 때 한 번에 한 개씩만 갖고 올 거야. 아니야, 나는 병렬 코딩에서 한 번에 10개씩 갖고 올 거야. 이런 설계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10명이서 투표할 거야? 아니면 뭐 전문가라고 인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질 거야? 아니야, 누가 만들어주면 그냥 그대로 할 거야? 아니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른다면 오케이라고 하자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쵸.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고를 경우로 가면 아주 해피하고요, 사실. 보통은 자기 혼자 만들고 끝나요. 제가 지금 이익을 봤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 오픈소스 자체가 성장해서 회사가 될 정도로 경험해보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로 갔을 때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오픈소스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유지했을 때의 의사결정 도구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회사가 되면 회사에서 그냥 의사결정해요. 대신 이제 오픈소스스럽게 오픈을 하는 범위를 지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슈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이상해요. 까지만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막던지 아니면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는 깃허브에서 나온 유래한 용어인데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방법이 있어요. 이미 코드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사용하던 다른 사람이 고쳐. 그 다음에 여기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고쳤어요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원 코드 사용자한테.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거 좋네 감사해요라고 하고 그거를 그 고쳐진 상태를 쓰도록 합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허용을 해줄 수도 있고 허용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책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 생각할 때,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운영할 때, 이 오픈소스를 보통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드라이빙해서 또 돈을 부어서 만들게 될 텐데, 코드 기여를 막는 경우는 이제 어떤 설계 의사결정 부분을 단순화하기 위해서겠죠. 대신 이제 운영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돈이 없어요. 리소스가 없지. 이거를 엄청 거대한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가 되면 후원 받는 걸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거나 뭐 싸우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관리 체계가 세우게 되는데 이제 계속 오픈소스가 지금까지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자리 잡혔어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 채택했던 귀도반 로섬이 유지하고 있었던 지금은 아니에요. 하고 있었던 자유로운 독재자 체제라서 한 명의 단일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의사결정이 빨라요. 그냥 한 사람이 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협의고 뭐고 필요 없어. 대신 이제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믿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파이썬의 코드를 고치고 싶다 그럼 고쳐가지고 풀리케를 보내면은 기도반 로썸이 오케이 뭐지 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그걸 혼자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럼 그건 반발이 되게 많을 수 있지 않아요? 사용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자애로운 독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명세라는 걸 하거든요. 실제 구현 디테일을 따지지 않고 어떤 명세라는 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대부분 의사결정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거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가 1로 시작할 거야 같은 걸 의사결정해. 그러면 1로 시작하는 의사결정에 맞게 코드를 만드는 건 굳이 귀도반 로섬이 하지 않는 거죠. 방향만 설정하면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PR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귀도반 로섬이 하셨겠지만 코어 개발자들이라고 그 밑에 같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최종 책임을 지기 위한 설계 의사결정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명세라는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가이드에 맞게만 코드를 PR하거나 뭐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좀 기계적인 작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창의성이 발현되긴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죠.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지. 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캐글 대회가 창의성이 없다 같은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 결과물은 같아도 거기까지 가는 방법론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럼요.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더 나아진 성능을 만드는 것 아니면은 새로운 명세를 제안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그럼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질문들이 엄청나게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직접 만든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직접 만든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써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권한이 이양되긴 하지만 자유로운 독재자는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에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체계가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모두 성공하지 않죠.
실패하는 관리 체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민주주의랑 뭐 사회주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좋게 말해서 자유로운 독재자지 진짜 독재잖아. 그쵸. 네, 그래서 가버넌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독재자 체계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코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단일화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재는 빠른 의사결정과 단일화된 그런 것들이 실제 독재 체계에서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옛날에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런 비슷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네. 능력주의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코드에 기여를 하다 보면 잘난 사람들이 티가 나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런 코드 기여를 하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잘난 사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방법을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잘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사회라는 게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사회가 투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능력주의를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파치 재단이에요. 아파치 많이 들어봤는데. 그 네. 유명한 그 유명한 아파치 유명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아파치. 네, 하둡 뭐 이런 거서부터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를 아파치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라이선스에서도 아파치 라이선스가 있을 만큼 오픈 소스의 관리 체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소스 재단 중에는 큰 축 중에 하나예요. 아파치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일단 신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전하게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그 아파치 재단이니까 프로젝트를 후원해요. 어떤 오픈소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진다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라는 걸 아파치 재단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된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너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사용하도록 해, 이런 도구를 사용하도록 해, 이렇게 이슈 관리를 해, 이런 식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줘요. 아파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에서 프로젝트가 일정 이상 사람들에게 쓰이고 기능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졸업한다고 표현하는데, 프로젝트가 졸업을 해요. 그러면 아파치가 얘네는 이제 자체적으로 잘 돌아갈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가 컨설팅한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고 있어 라는 걸 검증하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약간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신뢰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주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회예요. 그래서 여러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이사회가 계속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에 리소스가 투입돼야 되니까. 모든 이사회가 와서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에 대한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투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우선 투표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투표는 플러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뭐냐면 플러스 1,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게 1점 추가. 네, 플러스 1. 네. 그리고 플러스 0. 내가 동의는 하지만 도와줄 순 없어.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이 사안에 인벌브해서 같이 할 순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의는 해. 동의는 해. 진행은 해. 오케이. 진행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내가 이거를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뭐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거나 이럴 순 없어. 아, 뭔가 슬프다, 영은. 이게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리소스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긴 투표권인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내가 그걸 진행하는데 뭔가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오픈소스가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절인 거죠. 적극적인 거절이 없네요.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네.
적극적인 거절이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와 내 논리를 펼칠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네. 여론을 확인하는 투표권인 거죠. 아. 아니 근데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똑같은 0이잖아요. 네. 그럼 개수를 세요? 그죠. 그럼 개수를 더하면 세죠. 어차피 마이너스 0의 개수 플러스 0의 개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러스가 많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먼저 한 투표들이. 음. 그러니까 그런 명시적인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을 하도록 권장해요.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 합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투표 중에 게으른 합의라는 설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으른 합이요? 네, 게으른 합의. 게으른 합의는 뭐냐면 명시적인 마이너스 1이 없다면 모두 다 같이 합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반대 없으면 무조건 고. 네, 적극적인 반대가 없으면 무조건 고. 그것도 재밌다. 네, 이것도 아까 말한 리소스 때문에 발생하는 투표 방식인데 모든 의사결정을 다 의사회가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표권이 발동되면 몇 퍼센트 이상일 경우 인정한다 이런 것처럼 그쵸. 여기는 게으른 합의는 최소한 플러스 1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겠지만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없다면 오케이로 간주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합의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수결 너무 당연하죠.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1이 많으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장일치 전부 다 플러스 1이어야 해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이 능력주의 거버넌스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당연히 설계가 있겠지만 이사회의 투표만 투표권으로 인정이 되는데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아닌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보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이사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이사회인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용자인데 이사회의 투표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투표만 우리의 그 입법 정치 활동에 반영이 되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 그거 찬성해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 나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네라고 이사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론 쪽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표현하게 되면 이사회는 그거를 왜 그런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자기의 표를 마이너스 1로 반영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개발 쪽에 맞춰진 민주주의 같은 느낌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이거를 오픈소스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다 이런 룰을 다들 알고 있어요? 설계 의사결정까지 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굉장히 소수일 많진 거예요. 않고 네.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일반화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코어 개발자가 돼 있거나 이사회에 포함돼 있거나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코어 재단의 이사회다 아니면은 커미터다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apache.org라는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엄청난 권위네요, 그건.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지. 대단한 사람인 거지. 휘장 아파치의 같은 이런 거네, 휘장. 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들도 체득화됐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 커미터가 되려면 뭐 몇 명 이상의 플러스 1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떤 의사결정 하는 것들마다 투표하는 방식들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요? 네. 뭔가 되게 원대한 느낌이네. 자유주의 기여는 아까 이사회랑은 비슷한데 뭐가 있냐면 기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사회가 직접 구성되면 구성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투표를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 자유주의 기여는 투표라기보다는 뭐 다 섞여 있긴 해요. 그 게으른 합의 같은 거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방식과는 상관없이 반영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합의해서 결국에는 다 오케이를 받아내는 때까지 합의하는 방식을 취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전문가 집단이 그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의 기업,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파트단 같은 경우는 능력주의다 보니까 이사회에 올라오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박탈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이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도 투표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발을 들였으면 나가는 건 맘대로 안 되구나. 근데 여기 자유주의 기여는 이런 이사회라는 그런 게 그 얼마나 기여를 열심히 했는가를 통해서 발굴돼요. 그리고 일정 이상 안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은퇴라는 수순을 밟게 되죠. 졸업이나 은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자유주의 기여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 의사회,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때 그 협의회 내에서 모두 합의한다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 협의회 사람들은 새로운 협의회 구성원을 발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약간 좀 이상적인 느낌도 있어요. 듣고 나면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모두가 선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바람직함을 추구한다라는 전제가 없이는 작동하기가 힘든 모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그걸 너무 많이 겪어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네. 이게 오픈소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생활로 시작하거나 돈을 벌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꽤 많은 사람이 대부분 자기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가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 만든 사람이 결과물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에잉? 만든 사람이 결과물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네, 만든 사람이 결과물의 성능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책임지라 그러면 무서워서 뭘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네. 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치면 네. 내가 만든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지는 내가 책임 안 질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대신 너 그거 알고 갖다 써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오픈 소스라는 게 그렇죠.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지죠. 아니 뭔 소리야? 쓴 사람 책임이지. 아니 예전에 그 R이나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걸 비판하는 기존의 이제 상용 분석 툴 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어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쓰냐고. 맞아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부분이나 상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죠. 뭐 어쨌든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그 라이선스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오픈 소스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예 회사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걸 전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해요. 네. 회사에서 사기업에서요? 예. 아예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MS라든지 여러 요수의 기업들은 오픈소스 코드 기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안 만들고 오픈소스 기여만 하고 있다고요? 코드 기여만? 오픈소스 만들어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완전 꿈의 직장이네? 글쎄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닌가? 회사에서 오픈소스 만들었는데 성과 없으면 그거 그대로 두겠어? 아 오픈소스 기여의 성과를 또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점들이 있긴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뭐 쿠버네티스만 하더라도 지금 거버넌스 체계가 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또 뭐 노드나 이런 데서는 뭐가 있냐면 기술 이사회가 어떤 회사 출신 사람이 몇 %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 독점될까봐? 네, 그쪽이 가져가서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특히 노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막 재단이 갈라졌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우호격절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하고 싶으면 이사회 반납하고 이직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퍼센트를 내가 이직하는 것 때문에 달라져서 그 조항을 깨트리게 되면 이사회를 반납해야 돼요. 네, 그런 식의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좀 공부해본 이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뒤에 이제 라이선스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는 저작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작권법에 기대어 설계돼 있어요. 모두 무슨 협약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국제법화됐고 그 국제법화되면서 저작권법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무방식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무방식주의란 뭐냐? 만든 사람이 어떤 별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생성된 거라고 본다. 라는 게 무방식주의예요. 아, 선언 안 해도 일단 저작권은 있다. 네,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특허가 전형적으로 방식주의예요. 방식주의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랑 상표권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신청한 사람 거. 그렇죠. 신청 안 하면 보호를 못 받죠. 네, 근데 저작권법은 신청 안 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 만드는 순간 생성이 되는 권리인 거군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법 설계는 이상적으로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코드도 만든 순간 저작권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요. 이때 저작권법에 46조에 뭐가 있냐면 이용 허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만 허락할 거야. 라고 만드는 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예요.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그래서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책임 아니야. 너가 감수하고 쓰는 거야. 라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썼으면 내 거 썼다고 써놔 어디다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너가 내 거 가져다가 쓰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쳤잖아. 그러면 너 그거 까서 공개해. 너만 그거 고친 다음에 마음대로 너 혼자 쓰지 말고 네가 고친 것도 다 까서 공개해. 네가 득을 봤으면 너 때문에 득을 얻을 사람들에게도 다 오픈해라. 그죠? 이 부분이 오픈소스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나온 조항이었고 이게 그 아까 큰 대기업들이 그 법률에서 위반했다고 하고 소송 걸렸던 사례의 대표적인 조항이에요. 아, 고친 부분도 공개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 코드잖아요. 공개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오픈소스를 갖다가 쓰면서 걔 조금 내 거에 맞게 고치고 내 거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픈소스에서는 너 고쳐 썼으면 연결돼 있는 거 다 공개가 기본 조건이에요. 왜냐면 고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된 거랑 쓰려고 고친 건지 알아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것도 다 공개가 조항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갖다 쓰면 위험한 거야. 자기 소스를 같이 공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도 오픈소스 정책으로 갈 게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거네. 그죠? 코드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MS가 오픈소스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픈소스가 워낙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자기들이 다시 갖다 만들려고 하면 힘든 일일 수도 있었겠지. 그리고 그 기술을 안 가져다 쓰기도 어려울 만큼 발전해 있고. 그쵸, 그런 거죠.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삼성에서 어디 코드를 갖다 썼는데 그거를 자기랑 같이 쓴 걸 공개도 안 하고 그거 명시를 안 한 것 때문에 뭐 돈을 물어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 대기업들 오픈소스 공개 포털 같은 데가 다 있어서 뭘 갖다 썼는지 어떤 고친 건 어떻게 오픈했는지 다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네네네. 아이폰에 무슨 메뉴 들어가면은 무슨 오픈소스 썼는지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도 그래서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난 이걸 누가 본다고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그런 룰이 있는 거군요. 네, 이걸 안 지키면 저작권법을 안 지킨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자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술을 갖다 쓴다 이렇게. 심지어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하는 걸로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라이선스도 있어. 아, 그건 네가 누릴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예, 되는 예, 거구나. 그건 너의 권리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R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다 이 오픈소스 저작권에 걸리는 건데 내가 R을 사용해서 성능이 좋아요라고 홍보하면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위반한 거예요, 위반. 그래요? R 같은 경우는 GPL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데 GPL 라이센스에는 그 조항이 있어요. 상표를 어. 홍보하는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너무 흔한데? 다 위반하는데 그거는 수 안 당하고 있는 거지. 그냥 냅두는 거인 거군요. 그죠. 모르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공개하는 거를 직접 다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 게 너무 사용하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고친 부분까지만 공개라는 라이센스도 있고, 아니야, 내가 너 내 거 갖다 썼다까지만 써라는 라이센스도 있고,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 레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단계에 따른 레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만 유명한 것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MIT 라이센스, MIT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자기 레퓨테이션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센스고요. 그래서 내 거 썼으면 썼다고 해라
나 그거 썼다고 명시만 해줘라라는 라이센스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GPL 이게 GNU 그누라고 부르는 그 이 리눅스에서 만들어진 소스들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던 오픈소스 라이센스인데 얘가 좀 파워가 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코드를 만들었으면 코드를 갖다 썼으면 거기다가 연결된 애들 고쳤었으면 연결된 애들 다 공개해야 돼 라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상표로 사용해도 안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너무 사람들이 그러면 오픈소스를 안 쓸 것 같으니까 LGPL, 라이트, 라이브러리 GPL이라고 갖다 쓴 부분까지만 공개라고 좀 가볍게 만들어진 애가 있고 AGPL, A가 뭐의 약자더라 까먹었다. 이게 RStudio IDE의 라이센스인데 얘를 너가 서비스에 사용해도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사용해도 공개라는 뜻이에요. AGPL이 제가 알기로 가장 강력한 많이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라이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센스들을 열심히 잘 보고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R은 GNU고 RStudio는 AGPL이고 앞에 것도 GPL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센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라이서치랑 몽고DB가 각자 자체적인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스를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재설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엘라이서치가 그렇게 만든 것 때문에 AWS에서 엘라이서치의 유료 부분 쪽 코드를 자기네들이 아예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각자 이런 기술력이 있냐,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서로 침해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쓴다면 가져다 썼는지 명시해라. 이게 우선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내가 갖다 써서 고쳐 썼으면 그걸 공개해야 되는지 내 것도 함께 공개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주는 걸로 돈 벌고 있는 회사가 블랙덕 소프트웨어라는 곳이고 박 박사 그 크란에 올라가 있는 R 패키지들은 라이센스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르게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크란에 올라가 있어도 크란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전부 각자가 라이센스를 명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개별 패키지마다 자기들도 사용하는 뭐가 또 있냐면 라이센스를 선언할 때 기존 라이센스를 가져다 썼잖아요. 오픈해도 돼. 오픈할 때 기존에 제약되어 있는 조건들 있죠. 그거를 없애는 형태로 라이센스를 다시 선언할 수 없어요. 위에 거 무효 이거 안 됨. 내가 전에 썼던 거 무효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승계만 하는 거네. 승계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GPL인 그러니까 너 코드 공개해야 돼라고 만들어진 라이센스가 갖고 있는 패키지를 가져다가 내가 썼어요. 그럼 내가 그거 쓰면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럼 걔는 GPL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좀 고민이 있는데 네. 보통 패키지들이 다른 패키지에 의존하고 또 걔는 또 다른 데 의존하고 이게 끝도 없이 서로 의존하잖아요. 네. 그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크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MIT 아니면 아파치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GPL3로 걸리는 케이스는 보통 자기가 앞에 사용하는 애가 GPL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다가 이제 이게 오픈소스로 공개된 거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사실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따져가면서 자기 라이센스를 걸고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키위라고 하는 그 한글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를 랩핑해서 엘버드라는 패키지를 제가 만들어서 크랜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엘버드라는 패키지 라이센스를 LGPL로 선언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키위 프로젝트 라이센스가 LGPL이어서 그런 건데 사실 LGPL이면은 제가 그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LGPL로 선언할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알고 선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크랜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요. 기존에 디펜던시 걸려져 있는 패키지의 라이센스를 승계해서 라이센스를 선언하는 게 맞는지는 체크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크랜 쪽은 그래도 사전 검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지만 관례적으로 이걸로 뭐 소송을 당할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뭐. 오픈소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오픈소스의 특징, 뭐 관리 체계라든지 아까 이제 박 박사님이 자유로운 독재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능력주의라든지 자유주의 기업, 라이선스에 대해서까지 쭉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은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 저희 멤버들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박 박사님한테 소감 대신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좋은 오픈소스에 나도 한번 참여를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는 보통 지금 굉장히 많은 경우 GitHub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GitHub 우선 아이디를 만드시고요. 네. 그게 첫 번째다. 네, 그럼 무조건 그분도 있어야 돼요. 지금 개발자인데 GitHub 아이디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보통 개발자 그 이력서 쓸 때 GitHub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진짜 이상한 거죠. 네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탕평통보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이디가 없으면. 그렇군요. 그리고서는 리드미라고 부르는데 그 네.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설명이 담긴 문서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오타를 먼저 고치세요. 가장 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구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돼서 오타라든지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질문을 한다든지 이슈라고 불러요. 이슈를 만들어서 여기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슈를 만들게 되는데 이슈를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저주라고 만든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 뭘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것만으로도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서나 이런 걸 다 보고서 이해가 돼서 코드를 까보기 시작하고 코드 중 자기가 써봤는데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이제 고쳐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코드가 이상해요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고쳐서 이렇게 고쳤는데 한번 머지해 주세요라는 걸 요청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이름을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한 네. 발 한 발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오픈소스에 그럼요. 대한 기여는. 여기까지 아니 그냥 네. 박 박사 래퍼에 들어가서 패키지 몇 개 써본 다음에 시비를 걸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박 박사가 좋아합니다. 맞아요. 좋아하고 기능을 그렇구나. 개선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써본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해줬군요. 고마워요. 이 정도만 남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아니 당장 오늘만 해도 그 DNH4 다음 뉴스 크롤러 댓글 쪽 수집 기능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네. 누가 물어본 거예요. 심지어 전화가 왔어. 아는 분이 그 질문한 사람이랑 어떻게 건너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냐고. 알고 있다고. 고쳐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문제지만 방치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지적해줌으로써 이거 고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개발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네. 많이 쓴다 자체가 이거 더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걸 직접 만들어보고 그걸 공개하고 각자의 개발 언어가 관리하는 패키지 저장소 같은 게 있을 텐데 그쪽에 이제 등록을 하고 사용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코드 다른 사람들이 써주면 그거 되게 기분 좋아요. 뭔가 그쵸.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사람들한테 자기 코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장려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뭔가를 만들었을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절대로 제 걸 안 봐요. 이게 필요한 사람만 봐.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시했으면 무시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마음껏 올리셔서 잘 만든 사람들 코드를 보면서 공부도 하시고 내가 만들어 보면서 고치는 경험을 해서 공부도 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깃허브에서 코드를 보고 뭐 이렇게 욕하거나 비판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욕하는 것도 엄청나게 관심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 김 팀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박 박사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오픈소스라는 게 무슨 이게 개복치 같은 거다. 너무 소중하고 약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뭐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라이선스 이런 규약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해갖고 사람들이 이걸 다 지킨 거야. 그래서 개복치가 계속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강력해진 개복치가 된 거지. 이제는 그렇게 약하지 않겠네. 이제는 뭐 함부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개복치가 된 거지. 사람들이 관심 가져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개복치입니다. 그니까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오픈 소스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누구도 이런 거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박 박사 오늘 설명 들으면서 지난번이랑 이번 설명 들으면서 그동안 이해 안 가던 이 생태계 특성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HR 입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제일 뛰어난 생태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되잖아요. 어떤 뭐 개발자 생태계라든지 결국은 오픈 소스의 실력자가 그 시장의 실력자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게 본인 레퓨테이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커리어 차원에서 되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주 비전공자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AS 해드릴 수 있도록 이 데이터 홀릭이라는 오픈소스에 여러분이 기여를 하셔가지고 많이 시비 걸어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질문이 많아져야 더 뭐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꺼내주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은 엄청난 기여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기여죠. 댓글 많이 달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